10만 달러 청구서 한 장이면 강력한 동맹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백악관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침묵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용 엄포로 치부했죠. 그 오만한 계산서가 불과 한 달 만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에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대체 미국이 달러로 환산할 수 없었던 신뢰의 가치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심장을 멈춰 세운 차갑고도 단호했던 한국의 마지막 답변이 지금 공개됩니다. 2025년 9월 세상은 여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예고했고 누군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했었죠. 모두가 저마다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건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의 미세한 바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을 잠재울 진짜 폭풍은 워싱턴 DC 백악관의 한 집무실,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 거대한 사건이 단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 끝에서 비롯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오만이 불러온 거대한 나비 효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 백악관의 공기는 유난히 팽팽했어요. 앤더슨 장관의 브리핑이 예고된 후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죠. 낮은 흥분과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끈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남자는 로버트 앤더슨,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야심 넘치는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 주연 배우처럼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는 계산된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장내를 둘러보며 짧은 침묵으로 모두의 시선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세상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에는 충분히 강력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의 주권과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미국은 언제나 혁신의 중심이었고 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의 관대함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시장,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파트너들이 그 과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 노동자 우선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하셨습니다. 장내에서는 순간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과실을 당연하게 여긴 파트너들. 그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앤더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로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의 갱신 및 신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개인당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됩니다. 10만 달러. 그 단어가 브리핑룸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100배라니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그 조치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까?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안보를 함께 해온 파트너에게 말입니다. 앤더슨은 질문한 기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동맹에 대한 존중보다는 힘의 우위에 대한 확신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이기에 더 공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인력을 존중하지만 그들 역시 미국의 위대한 시장과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거래이니까요. 더 이상 미국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브리핑룸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고려했습니까? 이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아닙니까?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앤더슨은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여유롭게 단상을 내려왔고 그가 남긴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폭탄은 전 세계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만한 선언이, 그 오만한 계산서가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 시각 워싱턴 DC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애리조나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 그곳에는 인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 리버티 칩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앤더슨 장관이 직접 주도하는 미국의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자존심 그 자체였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이 하얀 건물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다루는 위대한 작업이 24시간 내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완벽한 온도를 유지했고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함 속에서 수조 원짜리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백악관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현장 매니저인 사라 오코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과 다급하게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베테랑이었고 리버티 칩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잠깐만요, 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당 10만 달러라고요? 지금 당장 비자를 갱신해야 할 인원만 30명이 넘는데 그럼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수수료로 내라는 말이에요? 이건 벌금인가요? 아니면 농담인가요?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사라. 행정명령이라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나가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어요. 당장 본사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사라는 할 말을 잃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40억 원. 공장 설비 하나를 더 들여놓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지난 몇 년간 이곳 사막에서 가족도 멀리한 채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해온 핵심 동료들의 미국 체류를 위해 내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공장의 심장부 클린룸 제어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제어센터의 거대한 유리벽 너머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빛을 받으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엔지니어 강세준이었죠. 그는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복잡한 모니터들 앞에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백악관의 발표 소식은 이미 그에게도 전해진 뒤였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리며 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불안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세준은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지금 우리 앞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들이 워싱턴에서 나온 뉴스보다 중요하지 않나? 지금 저 수율 0.1%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비자를 갱신하든 못하든 이 공장은 멈추게 돼. 각자 자리로 돌아가.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라가 제어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강세준은 그녀를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어요. 사라, 무슨 일이죠? 얼굴이 좋지 않군요. 세준, 들었죠? 백악관 발표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사라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강세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사라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소식을 접한 모양이더군요. 팀원들은요? 다들 괜찮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본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강세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어센터 한편에 모여있는 자신의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얼굴들. 그는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사라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다들 프로입니다, 사라. 동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본사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서울은 새벽이겠지만 모두가 밤을 새우고 있겠죠. 일단은 본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사라는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라니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세준. 이건 우리를, 당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3년간 함께 해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제야 강세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라. 저도 우리 팀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기술은 정밀해야 하고 정밀함은 냉철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요. 그 말을 남기고 강세준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사라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기술은 신뢰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동맹의 신뢰를 무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라는 거대한 유리벽 너머 다시 일에 집중하는 강세준과 그의 팀원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조용한 강철의 성 안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워싱턴의 오만한 정치인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백악관의 오만한 선언이 애리조나의 붉은 사막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은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워싱턴발 뉴스의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혼란과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냉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숱한 위기를 겪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 그들은 거대한 계산기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의 최고층, 그곳의 거대한 회의실은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재무총괄 부사장이 스크린에 복잡한 표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어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른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이 우리 그룹에 미칠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액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리버티 칩을 포함하여 미국 내 법인에 근무 중인 핵심 인력 중 향후 1년 내 비자 갱신이 필요한 인원은 총 287명. 1인당 10만 달러씩 단순 계산으로도 2,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380억 원. 한 중소기업의 1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돈을 그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재무부사장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비용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형의 리스크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재무팀에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연간 투자액의 최소 15%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북미 총괄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수십 년간 그곳에서 브랜드의 명성을 쌓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리스크가 무서우니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300억이든 3천억이든 우리가 리버티 칩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발을 빼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쇼일 뿐이에요. 그들은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경쟁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면 결국 그들도 우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맞춰주고 다음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사업 전략팀장이 조용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룹 내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죠. 사장님, 저 역시 이것이 비즈니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저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업을 계속하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패권 국가가 자신의 힘을 동맹을 억압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10만 달러를 내면 내일은 20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예측 불가능성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우리가 미국 시장 없이 어떻게 생존한단 말인가? 북미 총괄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략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거대한 부지 사진이었어요. 대안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의 경제에 기여했죠.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H-1B 비자 수수료 380억 원, 그리고 우리가 추산한 리스크 비용 수천억 원. 이 돈이면 평택에 세상에 없던 차세대 연구개발 단지를 짓고도 남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를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수만 명 고용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벽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남의 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술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걸까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자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졌습니다. 상석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회장이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죠. 두 분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북미 총괄사장의 우려도 신사업 전략팀장의 비전도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종속의 길과 자립의 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룹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더 어려운 길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훌륭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보상을 초과하는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죠. 신사업 전략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리버티 칩 프로젝트는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전면 보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예산은 모두 평택으로 돌리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투자가 될 겁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삼성의 공식 발표가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었죠. 향후 5년간 국내에 6만 개 일자리 창출,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 발표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담긴 메시지는 누구보다 미국 백악관을 향한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비슷한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대기업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회의 분위기는 삼성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민의 시작점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발견이었기 때문이죠.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의 이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발신자는 헝가리 정부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헝가리 투자청에서 보낸 제안서입니다. 어젯밤 백악관 발표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스크린에 뜬 제안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물류 라인 신설, 정부 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었죠. 정치적 불확실성 없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장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임원이 미국 투자 계획과 헝가리의 제안을 나란히 비교한 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왼쪽이 미국입니다. 높은 인건비, 노조 문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 그리고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자 수수료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른쪽은 헝가리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는 지리적 이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 어느 쪽이 더 명확해 보이십니까? 물론 회의가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한원로 임원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헝가리라고 리스크가 없겠습니까? 유럽연합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 임원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무님, 물론 헝가리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비즈니스 리스크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경쟁 구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죠. 하지만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그건 예측도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현대차와 LG는 더 이상 미국 시장의 변덕에 미래를 맡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곧이어 그들의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북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헝가리와 기가팩토리 건설론에 착수. 삼성의 발표와는 결이 달랐지만 그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선언이 워싱턴 DC에 전해졌을 때 로버트 앤더슨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우려 가득한 표정의 보좌관 마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삼성과 현대, LG의 발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벌써부터 기술 공급망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소폭 하락했고요. 저희가 너무 강하게 압박한 것은 아닐까요? 앤더슨은 보좌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얼음이 가득 담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죠. 마크, 자네는 아직 정치를 모르는군. 이건 그들의 항복 선언이야. 국내에 투자하고 유럽으로 간다고? 다 쇼일 뿐이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것뿐이라고. 우리 시장 없이 저 거대한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하지만 장관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미국 프로젝트 팀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이건 됐네. 앤더슨은 보좌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워싱턴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창가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에게 세상은 파트너의 연결망이 아니라 힘의 서열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었죠. 그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감히 저항한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건 저들의 진짜 항복 문서지 이런 유치한 엄포가 아니야. 그러니 며칠 조용히 지켜보게. 결국 백기를 들고 찾아오는 건 그들일 테니. 자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나 준비하게. 미국의 국익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크,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 좀 짓지 말게. 사무실 분위기까지 약해 보이잖나? 앤더슨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가 가진 미국 시장이라는 카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시장의 논리보다 더 중요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의 그 오만한 착각이 스스로의 심장에 칼을 꽂는 비극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애리조나로 옮겨갑니다. 계산된 반격의 시간이 끝나고 현실이 된 재앙이 막을 올릴 시간이었으니까요. 로버트 앤더슨 장관의 오만한 자신감은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국 기업들의 반격을 그저 협상용 엄포로 치부하며 여유를 부리는 동안 애리조나의 프로젝트 리버티 칩 현장에서는 정해진 미래를 향한 시계가 초침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디데이, 즉 강세준 팀의 첫 번째 비자 만료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그건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동요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자신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이 거대한 공장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죠.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인수인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든 장비의 운용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심지어 각 장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과 그 해결 경험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항의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동료들은 그런 그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 며칠간은 설마 진짜 가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몇몇은 이봐, 이건 그냥 정치인들이 벌이는 쇼일 뿐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며 애써 태연한 척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하지만 떠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공장 전체에 현실적인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매뉴얼에 담을 수 없는 것, 데이터로 백업할 수 없는 진짜 핵심 기술, 즉 수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그들의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매니저 사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워싱턴 DC의 앤더슨 장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죠. 마크, 제발 장관님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건 블러핑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매뉴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요. 이건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대로 강세준 팀장이 떠나면 이 공장은 멈춥니다. 제가 보장하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팩트예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보좌관 마크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앤더슨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사라, 진정하세요. 장관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분명 협상안을 들고 올 겁니다. 그러니 현장이나 잘 관리해주세요. 협상안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10만 달러짜리 모욕을 줬는데 그들이 왜 협상을 해요? 제발. 당신들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죠. 워싱턴의 그 높은 빌딩 안에서는 이곳 사막의 모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숫자를 믿었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인간의 마음, 신뢰와 자존심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디데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하늘이 맑았어요. 강세준 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에 출근해 마지막까지 장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새로 현장 책임자가 된 미국인 엔지니어 데이빗을 옆에 앉히고 밤새 정리한 추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데이빗, 이건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각 장비마다 미세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놈은 예열을 좀 길게 해줘야 하고 어떤 놈은 습도에 유난히 예민하죠.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니 문제가 생기면 꼭 참고하세요. 데이빗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세준, 정말로 가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요. 강세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운을 빌죠, 데이빗. 오후가 되자 그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그는 떠나는 동료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회사의 결정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준 회사에 대한 믿음이 더 커 보였죠. 짐을 모두 챙긴 그들이 공장을 나서는 순간 사라 오코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세준, 제발 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잖아요. 이 공장은 당신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날 수 있냔 말이에요. 강세준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사라,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지켜줘야 하는 법이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새로운 부모는 당신들이니 잘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워싱턴에 다시 전화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라도 쓰겠어요. 아니요, 사라. 이제 늦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파트너십이 아니죠. 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사라가 무어라 더 소리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공항에서 이륙한 거대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애리조나의 푸른 하늘 위로 하얀 항적을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술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준 팀이 떠난 첫날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완벽한 매뉴얼 덕분에 남은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큰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죠. 사라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앤더슨 장관은 보좌관 마크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았지? 한국인 몇 명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언론과 월스트리트가 괜히 호들갑을 떤 거야. 이제 곧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이 올 거야. 그때는 10만 달러가 아니라 20만 달러를 불러도 꼼짝 못하겠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공장에 남아있던 단 한 명의 외국인 전문가, 독일 ASML사에서 파견된 EUV 장비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가 제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괴팍하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노인이었죠. 그는 새로 현장 책임자가 된 데이빗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3번 EUV 장비의 플라즈마 안정성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네. 0.001% 정도의 오차지만 내 경험상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데이빗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클라우스. 그 정도 오차는 허용 범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할 겁니다. 강 팀장이 남겨준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자동 보정이라. 자네들은 기계를 너무 믿는군. 강세주는 저런 미세한 흔들림을 기계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지. 기계가 아프기 전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이야. 그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계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제어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뒤 클라우스의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그 3번 EUV 장비에서 시작되었어요. 미세하게 흔들리던 플라즈마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면서 극자외선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장비 가동을 멈췄고 제어센터에는 난생 처음 보는 붉은색 에러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에러코드는 매뉴얼에 없어.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재부팅했지만 장비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 장비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은 전체 공장의 전력 시스템에 미세한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도미노처럼 옆에 있던 4번 장비 그리고 5번 장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자 다른 장기들까지 연쇄적으로 멈춰 서는 것과 같았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매뉴얼을 뒤적이며 소리쳤습니다. 매뉴얼대로 전력 분배 시스템을 리셋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쓰여 있는데? 또 다른 엔지니어는 냉각 시스템 제어판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냉각수 순환 펌프 압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간 과열로 코어가 녹아버릴지도 몰라. 제어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엔지니어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냉각 시스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인터컴에서 클라우스 슈미트의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묘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죠. 시끄럽군. 다들 조용히 하게. 그의 말에 제어센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젊은이들.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고.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움직이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오케스트라와 같아. 그리고 자네들은 방금 가장 중요한 지휘자와 수석 연주자들을 모두 쫓아낸 셈이야. 그들은 악보에 없는 미세한 음의 떨림을 감지하고 연주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자네들은 그저 악보대로 연주할 줄만 아는 삼류 연주자들에 불과해. 그리고 지금 이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거부하고 있는 걸세. 클라우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사라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이건 기계공학의 영역을 넘어선 경험과 감각의 예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술가들은 지금 이곳에 없지. 축하하네,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수십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인터컴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공장의 모든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을 멈추면서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인류 최첨단 기술의 심장이었던 그곳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워싱턴 DC에 전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술 전문 매체의 단신으로 시작된 기사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CNN과 BBC 같은 주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야심작 리버티 칩, 가동 전면 중단, 핵심 기술자, 추방 조치가 부른 예견된 재앙. 로버트 앤더슨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언론의 과장 보도일 뿐이라고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는 보좌관 마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반박 성명을 준비해. 이건 기술적인 문제일 뿐 우리 정책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현장에 연락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공장을 재가동시키라고 해.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전부 보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에게 날아든 보고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과 기업에서 급파된 전문가 팀이 내린 결론이었죠. 원인 불명. 시스템 충돌로 추정. 복구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함. 복구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보고서를 읽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가 지옥의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이었습니다. 앤더슨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각하, 보고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트럼프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로버트, 지금 TV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있나? 전 세계가 나를 비웃고 있어. 내 위대한 미국의 기술 독립 프로젝트가 한국인 몇 명 나갔다고 고철 덩어리가 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각하, 그건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시끄러워.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믿었던 자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나는 자네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고작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노란한 멍청이였나? 그들이 자네를 가지고 논 거라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나를 비웃고 있단 말이야. 트럼프의 분노는 정책의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에만 격분하고 있었죠. 그에게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듣게, 로버트.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특히 나를 바보로 만드는 실패는 더더욱.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사태를 해결해. 그 한국인들을 다시 무릎 꿇리든 아니면 공장을 당장 살려내든 뭐든 하란 말이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해결책을 올려놓지 못하면 자네 경력은 그걸로 끝이야. 알겠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앤더슨은 한동안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된 재앙은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끊어진 후 로버트 앤더슨의 집무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린 폐잔병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기계처럼 거칠게 뛰어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결책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경력은 끝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트럼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건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공포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앤더슨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미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는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 인텔의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죠. 존, 나 로버트 앤더슨이네.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자네 회사의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하나 꾸려주게. 리버티 칩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지원은 정부가 책임지겠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주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존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로버트,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그 정치적인 진흙탕 싸움에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당신들의 행정명령이 기술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봤지 않습니까? 내 직원들을 그런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죠, 로버트. 지금 이게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한 겁니까? 이건 당신들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세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앤더슨은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는 이번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자 대통령에게 직접 말을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의원님, 저 앤더슨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서서. 앤더슨 장관.
원내대표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네. 그분은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자네인 것 같군. 그러니 당분간은 나에게 연락하지 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으니. 이건 조언일세. 정치적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의 절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워싱턴 정계의 원로로 존경받는 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장관님, 접니다. 로버트입니다. 원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네, 로버트. 뉴스를 봤네. 자네답지 않게 큰 실수를 했더군. 실수라니요?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 원로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자네가 놓친 게 바로 그거야. 자네는 동맹을 거래 파트너로만 생각했네.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동맹은 거래가 아닐세. 그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의 관계야. 자네는 그 무형의 자산을 고작 돈 몇 푼과 맞바꾸려고 했던 걸세. 한국인들이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닐 거야. 그들의 자존심과 신뢰를 짓밟았기 때문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로버트.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희망을 찾으려 걸었던 전화에서 그는 완전한 절망만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좌관 마크를 호출했습니다. 마크, 당장 법무팀을 총동원해. 이번 행정명령에 혹시 법적인 허점은 없는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 직권으로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 뭐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몇 시간 뒤 헬쑥해진 얼굴로 돌아온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원했던 법률 검토 보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죠. 장관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명령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며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그 어떤 예외 조항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월스트리트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입니다. 마크가 내민 보고서에는 끔찍한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리버티 칩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주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고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우 지수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니 수백억 달러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장관님, 이건 더 이상 애리조나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기술적, 정치적, 법적,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그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앤더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집무실 소파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단 하나의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장 굴욕적인 마지막 선택지였죠. 그건 바로 자신이 오만하게 내쳤던 남자,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강세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상무부 건물, 앤더슨의 집무실에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 사람의 절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앤더슨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은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건설 현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망의 밤과 희망의 아침, 그 극명한 대비가 두 사람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죠. 앤더슨은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말했습니다. 강세준 박사님 접니다.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세준은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전화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평온한 목소리에 앤더슨은 오히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준비했던 모든 논리를 내던지고 본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틀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비자 수수료, 그거 당장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아니,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피해까지 모두 보상하겠습니다. 백지 수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팀원들을 데리고 애리조나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원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이 전화 한 통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수화기 넘어 강세준은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들려오던 건설 현장의 소음이 잠시 잦아드는 것 같았죠. 강세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죠. 장관님,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젊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공장의 첫 번째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곳 평택에 대한민국 기술의 새로운 심장이 될 곳입니다. 저 젊은이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눈빛들을 외면하고 다시 불확실한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택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하고 미국 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앤더슨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직도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건 더 이상 돈이나 조건 혹은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는 저희에게 10만 달러짜리 청구서를 보내셨죠. 저희는 그 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청구서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었습니다. 그건 너희는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일 뿐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앤더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죠. 강세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기계는 부서지면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됩니다. 건물도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죠.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금이 간 기초 위에는 그 어떤 화려한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장관님께서는 저희와의 신뢰라는 기초를 스스로 부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위에 더 좋은 건물을 짓자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젊은 팀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장관님의 정책 하나로 그 꿈과 자부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돈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신들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회를. 장관님. 강세준은 앤더슨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민마저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제게 돌아와 달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리버티 칩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고 장관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은 앤더슨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강세준은 그의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읽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이제 장관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를 필요로 하고 저희를 존중해주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부디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강세준은 그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앤더슨의 귀에, 그리고 어쩌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차갑고도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10만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이 수십 년 동맹의 최종 고지서가 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앤더슨의 귀에는 뚜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그의 집무실을 가득 채운 것은 완벽한 침묵과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이 전화를 끄는 대한민국 평택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 다시 주변의 활기찬 소음이 그를 감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웃음소리, 힘차게 돌아가는 건설 장비 소리,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소리. 돌이킬 수 없는 격차는 바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두 나라의 기술력이나 자본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힌 자의 절망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희망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심장은 그렇게 멈춰섰고 변방이라 불렸던 작은 나라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의 세계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한때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남자의 어깨는 이제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음날 아침은 오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예고했던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워싱턴 정가는 로버트 앤더슨의 전격적인 사임 발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였지만 그 이유를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의 사임은 사실상 프로젝트 리버티 칩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는 백기투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앤더슨 장관의 사임은 국가를 위한 그의 오랜 헌신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입니다.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현재 기술적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미국의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재정비라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왜 멈춰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앤더슨 장관의 사임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 그 어떤 명쾌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세계의 언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냉정하고도 정확했어요. CNN의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얻으려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수백억 달러짜리 자산을 잃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아메리칸 리스크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죠. 한미기술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기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온 핵심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축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유럽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술 패권 지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분석은 독일의 한 기술 전문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리조나 현장에 있었던 EUV 장비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더군요. 괴팍한 노장다운 직설적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뭘 착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차를 운전할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보시다시피 그 비싼 자동차는 지금 차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그냥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았으려나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을 향했던 동경과 기대감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경기도 평택에 세워지는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 달 뒤 평택의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대한민국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임시로 지어진 연구동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직접 만들어간다는 희열과 자부심이 더 가득해 보였어요. 강세준은 더 이상 현장에서 장비를 만지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천 명의 팀원들을 이끄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젊은 후배들을 이끄는 든든한 스승이 되어 있었죠. 그는 갓 입사한 신입 연구원들을 데리고 거대한 공장 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벅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괄님, 정말 우리가 저런 엄청난 걸 만들게 되는 겁니까? 제 손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세준은 인자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믿어야지. 그리고 자네들이 해내야만 하네. 저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야. 우리 기술의 독립선언이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약속이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만의 땅을 갖게 된 걸세.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괄님,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오만한 결정 덕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걸까요? 강세준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오만한 결정이었던 건 맞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곧 우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닐세.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아주 비싸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첫째,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둘째,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단단해져야지.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와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는 더 이상 한 기업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를 짊어진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유럽에서도 불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에 건설되는 현대차와 LG의 배터리 기가팩토리는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 두 대륙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죠. 현대차의 헝가리 법인장은 현지 주지사와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님,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헝가리 주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현대와 LG를 단순한 외국 투자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헝가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 데브레첸의 성공이고 헝가리의 성공이니까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무시로 얼룩졌던 과거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파트너십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앤더슨 장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에 빠뜨린 무능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결국 막대한 손실만을 남긴 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애리조나의 그 거대한 유령 공장은 한 시대의 오만함이 남긴 흉물스러운 기념비처럼 쓸쓸하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마침내 완공되어 세계가 놀랄만한 성능의 차세대 반도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의 기가팩토리 역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돌아갔죠.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기술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자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 정치인의 몰락과 한 국가의 성공?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힘을 맹신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렸던 한 시대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세준이라는 한 영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위기의 순간에 원칙과 신념을 지켰던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상징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지배하려 할 때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평범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기술은 장벽을 세우는 곳이 아닌 신뢰를 쌓는 곳에서 꽃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의 처절한 몰락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의 오만한 계산서가 어떻게 기술 제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자산임을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반격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패권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더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강세준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